EBS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10강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시작해볼게. 1문단이야.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심리철학을 얘기하고 있거든. 심리철학은 마음의 본질 혹은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걸 탐구하는 거래. 그 중에서 물리주의 이론이 있는데 그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마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 마음을 설명한다. 조금 어렵지? 다시 설명해줘. 즉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심적 사건이 얘들아 지금 마음을 심적 사건이라고 표현한 거고 심적 사건을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감정, 생각, 의식 이걸 심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이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뇌도 물리적 현상에 포함돼서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 마음, 심적 사건을 설명한다. 조금 더 볼게.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앞으로 그럼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의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1문단에서는 물리주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정리를 해보면 심리철학이 있대. 심리철학이 뭐야? 라고 하면은 마음의 본질. 어려운 거지 얘들아.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혹은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의식의 발생.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심리철학 중에서 물리주의적 이론이 있다. 이렇게 좁혀주고 있는 거겠지. 물리주의적 이론. 물리주의적 이론이 무엇인지가 중요해. 이 물리주의적 이론이 뭐냐면 얘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 마음을 설명하는 거야. 이 물리적인 현상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이제 뇌의 작용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 이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마음,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에는 지금 심적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적 사건이 뭐예요? 라고 하면 감정,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심적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걸 좀 잡고 가야 되거든. 여기선 다 물리주의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다 물리적 현상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돼. 알겠지? 공통점인 거야. 그러면 지금 1문단에서 설명해 준 것은 앞으로 나올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모든 것의 그 공통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나를 잡고 가볼게. 그리고 2문단 가볼게. 이제 그 물리주의적 이론 중에서 유형 동일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유형 동일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래. 얘는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여기를 좀 잘 잡을게.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야. 그것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하고 아예 똑같대. 이 말이 뭘까 봤더니
번개는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라는 현상을 봤을 때 아, 이거 전기 방전이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령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C섬유 발화와 같은 뇌의 식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이 고통이라는 게 심적 사건이잖아. 고통이라는 어떤 마음의 사건은 C섬유 발화와 같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생물학적 사건하고 아예 그냥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게 유형 동일설이야. 좀 더 볼게. 유형 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그럼 앞으로 스마트 나오면 유형 동일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는 인간은 그냥 물리적 입자의 배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인간을 완전 그냥 물리적인 존재로 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을 초월하는 것은 없다 라고 본 거야. 그냥 인간은 물리적 존재 그 자체다. 즉 심적 사건은,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심적 사건이라는 것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랑 동일한 거야. 왜냐면 그 이상 무엇이 없거든. 그냥 물리적인 사건이 심적 사건과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양자가 뭔지 생각해야 되거든.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심적 사건과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 이 양자 얘기하는 거야. 심적 사건과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관관계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어떤 A가 B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맞게 쓴 건가? A가, 화살표가 좀 이상하네. A가 B에 의해 발생한다. 즉 B가 A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있지. 혹은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상관관계인 거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뭐라고 했냐면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A하고 B 사이에 이런 원인 결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쉽게 생각하면 양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읽으면 돼. 똑같으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이해됐니? 계속 볼게. 이에 대해서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뭐가 뭐처럼 보여 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뭉텅이를 봤어. 내가 실뭉텅이를 보고 저거 벌레처럼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어떤 애들은 그 실뭉텅이를 보고 전혀 벌레처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의 어떤 옛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생긴 벌레를 본 거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이 벌레처럼 보여.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라는 반론이 있다. 여기부터 반론인 거네.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을 뭐라고 얘기해? 내관이야 얘들아. 내관의 정의. 내관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자기 내면에 대한 관찰, 내면에 대한 관찰에서 내관이야. 됐지?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내관, 자기 내면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네 유형 동일설은 그냥 심적 사건하고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완전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내면을 관찰해야 되는 게 있지 않니? 라고 반론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마트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인 대상에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하는 것일 뿐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없다.
즉, 이 사람에 따르면 아니 우리가 표현할 때 아까 그 실뭉텅이라는 것을 물리적 실제인 벌레를 통해서 그냥 표현한 것뿐이래.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애초에 없다라고 스마트는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지. 됐어? 얘들아, 여기가 좀 어려워. 이게 지금 점점점 어려워질 거거든. 그래도 최대한 좀 정리를 해보자. 일단 여기는 유형 동일설이었지. 물리주의적 이론 중에서 유형 동일설이었고, 이 유형 동일설은 스마트라는 사람이 유형 동일설을 이야기한 사람 중 한 명이야. 자, 볼게. 이 유형 동일설은 이게 중요해, 얘들아.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야. 특정 유형이 중요해.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 즉 어떤 고통이라는 유형의 심적 사건은 뇌 안의, 내가 아니잖아, 뇌 안의 특정 부위의, 뇌 안의 어떤 특정 부위의 물리적인 사건, 물리적 사건하고 완전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동일, 똑같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유형이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본 거야.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하고 동일하다. 알겠지? 내가 여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 다음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이 부분을 부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잡아두고, 이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해줬냐면 고통이라는 어떤 유형의 사건이 있어. 이걸 뭐랑 똑같이 보면 되냐면 뇌 안의 C섬유라는 부분이 발화되는 것,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다고 본 거야. 이 C섬유 발화를 뭐라고 다시 표현했냐면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똑같다, 이렇게 봤어. 알겠지? 그러면서 스마트에 따르면 하면서 이제 스마트가 한 얘기를 얘기해줘. 이 스마트에 따르면 뭐라고 봤냐면,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은 그냥 물리적 입자의 배열일 뿐. 우리들 인간은 물리적 입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물리적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는, 이를 초월하는 다른 감각, 어떤 의식, 감각이나 의식, 그러니까 어떤 마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해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심적 사건은 하면서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있잖아.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다시 볼게. 이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무엇과 똑같냐면 특정 프로세스, 즉 이걸 다시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뇌 안의 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을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 어떤 뇌 안의 특정한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다른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이런 걸 계속 체크해 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러면서 양자, 즉 여기 심적 사건과 뇌 안의 어떤 프로세스, 어떤 뇌 안의 물리적 사건, 이것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게 뭐라고? 동일하다. 뭐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아니고 물리적 사건이 심적 사건에 영향을 준다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완전 똑같은 것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애들이 반론을 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냐면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한대. 내관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내면의 관찰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반론을 하는 거야. 내관이 뭐였어? 내면에 대한 관찰. 자기 내면을 관찰해야만 포착되는 거.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 주었냐면 무엇이 뭐 A가 B처럼 보인다 이런 거 있지. A가 B처럼 보인다. 이것은 이제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자기 내면을 관찰하면서 포착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니? 라고 반론을 했대. 그랬더니 스마트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떤 무엇을 다른 물리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에 의해서 그냥 설명한 것뿐이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서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우는 없어. 이렇게 스마트가 얘기를 했다. 라고 유형 동일설을 정리하면 돼. 됐어? 자, 넘어가 볼게. 3문단이야.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 내의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줬네. 토큰 동일설이 두 번째야. 얘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라고 주장한다. 잘 봐.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어느 순간의 사건이 그 순간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 동일도 아니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자, 차이점 보여? 유형 동일설은 A 유형과 X 유형은 똑같아 라고 표현한 거고 토큰 동일설은 뭐라고 했냐면 유형이 아니고 순간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순간의 물리적 사건과 연관된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를 진짜 잘 봐야 돼 얘들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자, 이해됐어? 조금 더 읽어보자. 이때 토큰은 개별 사례를 가리킨다. 아, 여기서 토큰이 뭐야? 라고 하면 개별 사례. 개별 사례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 어떤 개개별의 사례, 그러니까 그때 사례 이렇게 보는 거지. 개별적인 사례, 개별적인 그 사건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 정리하고 좀 읽어볼게. 간단하지만 두 번째 토큰 동일설이야.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 그것이 그 순간의 물리적 사건이지. 물리적 사건, 그것과 관련된다야. 관련. 알겠지? 어느 순간, 그 순간.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거지. 개별적인 심적 사건이 그 순간에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과 연관이 돼 라고 표현하고 있어. 됐어? 일부러 내가 좀 지금 먼저 써줬어. 유형 동일설이랑 좀 잘 대조를 해보라고. 계속 읽어볼게.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며. 얘들아 이 말 이해되니?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고통을 받는 게 심적 사건이란 말이야. 고통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우리가 나도 힘들고 저 친구도 힘들어. 똑같은 고통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저 친구도 시험을 못 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저 친구의 고통과 나의 고통의 크기나 어떤 그 정도가 똑같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 왜냐면 이 고통이 서로 이제 불확정적이니까 정확히 어디까지가 고통이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그러니까 심적 사건을 유형화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반대하는 거냐면 유형 동일설을 반대하는 거야. 유형 동일설은 그냥 여기 고통이라는 유형 이렇게 유형화 시켜버린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심적 사건을 유형화하는 게 안 되니까 어떤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자, 이해됐지? 그래서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대. 이해되지? 그때 나의 심적 사건을 그때 발생한 나의 뇌의 어떤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싸하지 얘들아? 똑같은 고통을 느끼더라도 나의 뇌랑 저 친구의 뇌에서의 물리적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계속 볼게. 토큰 동일설을 주장한 데이비드슨은, 여긴 이제 데이비드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네.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은 존재할 수 없고,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하였다. 얘들아, 이 말 이해되니?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대. 그럼 이 말은 뭐가 있어야 뭐가 있다라는 거지? 생각을 해봐. 무엇이 발생해야 무엇이 있는 거냐면 물리적 사건이 있어야 심적 사건이 있는 거야. 왜냐면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니까. 물리적 사건이 있어야 심적 사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이해됐어?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하였다. 즉,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사건이 있어. 그로 인해 심적 사건이 부수적으로 부산물로 있는 것이지.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 전자가 뭐야? 심적 사건이지? 심적 사건에서 물리적 사건으로의 영향은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1문단에서 우리 물리주의적 이론 얘기하면서 이미 했어. 물리적 현상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리적 사건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이건 물리주의적 이론의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해됐어? 정리해볼게. 마저 정리해볼게. 이 토큰 동일설은 일단 여기 데이비드슨을 쓰고 가야겠구나. 데이비드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 토큰 동일설 말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 토큰 동일설을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일단 유형 동일설을 부정하는 거거든.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야. 윤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윤곽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윤곽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유형화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유형화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 똑같은 고통처럼 보여. 나랑 저 친구가 똑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물리적 사건 A가 발생했다면 다른 친구에게는 물리적 사건 A 다시 이렇게 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다라고 했지. 즉, 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이 문단에서 이 유형 동일설에서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 토큰 동일설에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 상관관계를 가져.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요? 라고 하면 물리적 사건이 심적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지. 화살표가 일로 가는 거야. 무엇이 먼저 발생하는 거라고? 이 물리적 사건. 자, 이해됐어? 그래서 물리적 사건이 심적 사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고, 물리적 사건으로 인한 이 심적 사건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이게 부산물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다시 했었냐면은 부수성이다. 그지? 이런 것을 부수성. 됐어?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요 화살표를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거꾸로는 된다, 안 된다? 거꾸로는 절대 안 된다. 됐니, 얘들아? 유형 동일설과 토큰 동일설. 일단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대조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4문단. 한편 기능주의는, 얘들아, 세 번째야. 기능주의야. 이번에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이론이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 말이 좀 어렵거든? 조금 더 읽어볼게.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좀 더 보자. 퍼트넘이라는 사람은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요 기능주의는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이 퍼트넘의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이라는 게 있나 봐. 이걸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한다. 가정하는 거야, 얘들아. 인간이랑 겉으로 봤을 때 외모도 똑같고 행동 패턴이 똑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몸의 물리적 구성이 되게 달라.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라고 본 거야.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 그 존재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좀 어렵다. 이거 좀 이해될까? 얘들아, 이거 이제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이 있는데 인간 말고 전혀 다른 존재? 외계인을 하나 가정해보자는 거야. 외계인. 이 어떤 외계인이 우리랑 겉으로 보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외계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구성하는 물질 요소가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이 외계인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막 찡그리고 막 몸을 움츠리고 이래.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심적 반응이잖아. 심적 반응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그 외계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랑 물리적 구성이 다르니까 조금 달라. 하지만 그냥 고통이라고 보는 거야. 자, 좀 더 볼게. 그래서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C섬유 발화, 외계인의 Q섬유 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랑 좀 다르지? 아까는
인간의 C섬유가 발화하면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봤다면 지금 이 퍼트넘의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은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단 한 가지의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C섬유 발화, Q섬유 발화 혹은 회로 활성화 이런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똑같지 않고 어떤 기능. 됐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 여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자, 세 번째 기능주의야.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어떤 물리적 사건, 그러니까 C섬유 발화 이런 거 있잖아.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봤냐면 물리적이 아니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 어떤 기능으로 본 거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심적 사건과 어떤 특정한 물리적 사건을 동일시하지 않은 거야. 앞엔 동일시했었거든? 동일시하지 않았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했어. 자, 이거야. 인간이 있어. 이게 인간. 그 다음에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행동도 똑같아. 근데 물리적 구성이 다른 외계인이 있어. 그 다음에 AI가 있어. 얘들아 됐지? 인간, 외계인, 그 다음에 AI 이렇게 있는 거야. 이랬을 때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을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야. 인간도 고통을 표현하고 외계인도 고통을 표현하고 AI도 고통을 표현하거든? 그런데 이 심적 사건이 얘네 각각에게 있어서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C섬유가 발화되는 것으로. 인간은 뇌 C섬유가 발화되면 고통을 느껴. 이렇게 보는 것. 외계인은 우리랑 물리적 구조가 다르니까 Q섬유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Q섬유가 발화되면 고통을 느껴. 이렇게. 혹은 인공지능의 어떤 AI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돼. 어떤 특정 회로가 활성화되면 그것은 고통을 느껴. 이렇게. 즉, 이런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단 하나가 아닌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요 고통이. 이렇게 본 거지. 됐니 얘들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까 부분이랑 차이점을 봐야 돼. 아까는 C섬유가 발화되면 고통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예 그냥 물리적 사건 자체로 봤다면 이건 그게 아니야.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볼게.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는, 얘들아 띄어쓰기가 잘못됐거든. 이거 포더야, 포더. 포더는 인간의 마음 자체를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였다. 모듈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모듈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 우리의 마음이 고통, 행복, 뭐 괴로움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A라는 모듈을 띠 누르면 고통, B라는 모듈 띠 누르면 기쁨, C 누르면 괴로움 이런 식으로 모듈화되어 있다는 거야.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약간 기계 느낌이야.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물리적 구조 이런 거 인간 외계인 AI 다양한 물리적 구조이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은 C3을 봐라, 외계인은 Q3을 봐라, AI는 특정 회로 활성화 이렇게. 포더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심적 표상 마음이겠지. 이러한 표상들, 심적 표상들 마음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인 과정이 바로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정리 마저 해볼게. 요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켰대. 요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포더라는 사람이야. 포더. 그러니까 요 퍼트넘과 포더는 모두 다 기능주의를 주장한 철학자가 되는 거겠지. 포더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봤대.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 모듈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모듈의 정의도 알려주고 있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시스템이고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볼게. 오문단이야. 아,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나와.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얘들아 동일설? 동일설에 뭐 있었더라? 유형 동일설이 있었고 토큰 동일설이 있었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요 세 가지 유형 동일설, 토큰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이렇게 본 거야.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달리, 그러면 여기까지 뭘 설명한 거야? 동일설과 기능주의의 공통점이야. 공통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통 일상적 용어잖아? 그걸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이렇게 본 거거든? 그것과 달리 소거적 유물론은 얘들아 이게 네 번째다. 소거적 유물론은 이러한 심리 용어를 폐기하고 그것들을 다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애들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걸 물리주의적 언어, 즉 뭐 시섬유 발화 이렇게 번역했잖아. 번역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 거거든. 근데 소거적 유물론은 다 폐기. 고통이라는 말 폐기해버리라고. 폐기하고 그냥 다 시섬유 발화 이렇게 무조건 대체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오늘 시섬유 발화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오늘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지 않고. 알겠지?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파이어 아벤트가 이제 소거적 유물론 주장한 사람이겠네. 나 지금 괴로워와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치? 괴롭다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번역하려면 해석해야 돼. 근데 그 해석의 과정에서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나 지금 괴로워라고 했거든? 근데 그 괴로워를 해석해.
시섬유발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있겠지 얘들아. 이 괴롭다라는 말 이거 자체가 좀 추상적이니까 번역 자체에서 변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가 누구냐라고 하면 요 파이어 아벤트겠지.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를 지워버리라는 거야. 이거 지워버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심리 용어를 없애버리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거 지워버려. 지우고 시섬유발화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다 바꾸자라고 얘기한 거야.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이랬던 적이 있었대 얘들아. 고통을 악마의 영향 이렇게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속어됐잖아. 누가 요즘에 나 지금 고통스러워. 나 요즘 악마의 영향을 받아서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래서 현대에 속어되어서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와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얘들아 피곤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야 이거 되게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대. 그러면 어떤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해서 내 망막과 시신경이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라고. 이런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해버리라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방금 이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겼던 경험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내관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 그랬지. 뭐뭐처럼 보여. 이거 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겼던 경험들도 다 그냥 물리주의적 언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빨간색으로 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파장의 전자기파 때문에 내 망막과 시신경이 자극되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부터 쓸게. 지금 동일설하고 기능주의의 공통점을 얘기했거든. 이런 것도 좀 간과하면 안 되거든. 동일설하고 기능주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상적 용어 있잖아. 우리가 뭐 고통스럽다 이런 일상적 용어. 그런 용어가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이렇게 얘네가 다 생각했다라는 거야. 번역. 그러니까 다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번역이 가능해 라고 봤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 애가 있었지. 그게 누구야? 라고 하면 소거적 유물론. 소거적 유물론은 누가 주장했더라? 파이어 아벤트지. 파이어 아벤트가 주장한 소거적 유물론. 얘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번역이 안 된다고 본 거야. 얘네들은 일상적 용어가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안 된다고 봤어. 이유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생겨서. 그러니까 왜곡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확한 심리 용어를 어떻게 해버려? 폐기 혹은 소거 이런 말로 썼거든. 이거를 폐기 소거하고 그냥 다 물리주의 언어로 대체해서 써야 된다. 모두 다 물리주의적 언어로 바꿔버려야 된다고 본 거야. 대체해야 한다. 알겠지? 아까 요거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지 얘기했지. 요거야.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것도 소거해. 어떻게 바꿔?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 이런 식으로 대체해라 라고 본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장에 따르면 내관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용어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가 가능해져.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됐지? 자, 마지막 6문단 보자. 6문단. 심리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 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시 심리철학으로 왔네. 심리철학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그 중에 물리주의 이론들, 우리가 지금 봤던 게 다 물리주의 이론들이지. 얘네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면서 심리철학의 어떤 앞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해줬다고 봐주면 돼. 여긴 따로 쓰진 않을게. 됐니 얘들아? 상당히 지문이 좀 어렵거든? 문제도 쉽진 않아. 우리 문제 풀어볼게. 수특 가볼게. 수특이 94페이지로 가볼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가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말이 좀 어렵지. 답이 1번이거든. 요거 잘 못 찾더라고. 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 내관이 뭐냐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라는 반론이 있다. 이 문장에서 나왔는데 봐봐.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이 내관이거든. 그러면 내면에 대한 관찰이야.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그럼 이거 누가 관찰해야 되는 거야? 나지. 나. 그치? 이 내관의 주체는 나여야 돼. 맞지? 그럼 주체 외부. 외부는 내가 아닌 타자일 거 아니야. 타자가 주체일 수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말 이해되니? 내관을 긍정해. 내면의 관찰을 긍정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는 나여야만 한다는 거야. 타자가 나의 안의 마음을 관찰할 수 없다. 맞는 소린 거지. 그래서 1번이 맞아. 알겠지? 자, 나머지 선지 틀린 거 볼게. 2번.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이론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전제한다. 이 말이 뭐야?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 마음이 더 우위에 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마음이 우선이다. 라고 보는 건데 틀렸지. 물리주의 이론들은 다 무엇이 우위에 있는 거야? 몸. 물리주의니까. 몸이 먼저 있는 거야.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거나 어쨌든 몸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마음에 어떤 게 따라오거나 이렇게 보는 거야. 물리주의 이론이니까 이건 1문단에서 설명을 한 거야. 자, 3번.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번엔 기능주의야. 뇌의 특정한 물리적 구조나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한다. 특정한 상태가 특정한 상태에 대응하는 게 기능주의였나? 기능주의는 그거 아니었어. 그럼 기능주의는 뭐였냐면은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거야. 알겠지? 이 방금 얘기한 것은 여기인 거지. 여기 토큰 동일설. 어디 보이지? 여기. 특정 순간의 심적 사건이 특정 순간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 관련된다.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특정한 구조나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 심지어 그 토큰 유형설은 대응도 아니고 그냥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였어. 그래서 아니야. 4번. 소거적 유물론에 따르면 모든 심적 사건은 해석을 통해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번역 안 된다 그랬잖아. 소거적 유물론은 번역이 안 되니까 심적 사건이 물리적 언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심적
사건에 해당하는 용어 없애버리고 다 물리주의적 언어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번역 안 돼. 5번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에 따르면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얘들아,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나? 아니지? 아니야. 이거 어떤 거였냐면은 물리적 사건이 여러 개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A라는 물리적 사건, B라는 물리적 사건, C라는 물리적 사건으로 구현이 되는 거야. 구현이 되는 거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고, 그리고 아까 전 얘기했듯이 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랑 비슷한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유형 동일설이고 유형 동일설, 니은은 토큰 동일설,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대조 해준 거야. 보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각이나 의식의 상태가 뇌 내의 물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뇌 내의 어떤 물리적 사건이랑 감각이나 의식의 상태, 심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적 심리 용어들을 물리주의적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 아까 전에 오문단쯤에서 얘기했었지. 그래서 모두 다 얘는 번역 가능하다. 여기서 기능주의까지 넣어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봤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즉 토큰 동일설은 심적 사건이 특정한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라고 본다. 요거 혹시 기억나? 이 토큰 유형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얘들아, 내가 지금 토큰 유형설이라고 해버렸지? 말을 좀 잘못했어. 약간 뇌정지가 왔어. 토큰 동일설, 토큰 동일설은 뭐라고 봤었냐면은 지금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에 물리적인 사건, 어느 순간의 물리적인 사건과 그 순간의 심적 사건, 요 사이를 대응시켰는데 물리적 사건으로 인해 심적 사건이 부수적이라고 본 게 토큰 동일설이었어. 맞지? 토큰 동일설이었고, 기억, 유형 동일설은 뭐였냐면은 유형끼리, 그러니까 C섬유 발화라는 유형이 고통이라는 유형이라는 그 심적 사건에 대응한다, 즉 똑같다, 이렇게 본 게 유형 동일설이기 때문에 부수적이라고 본 게 맞는 거야. 요 토큰 동일설은. 알겠지? 부수적. 기억은 왜 아니에요? 라고 하면 부수적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봤기 때문이야. 똑같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자 4번 볼게.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이제 유형이야. 유형 동일설은 심적 사건을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구별할 수 없다. 심적 사건을 어떤 부위에서 발생한 사건과 구별할 수 없다. 즉 동일하다. 이렇게 본 거니까 완전 맞지? 3번하고 4번 선지를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는 동일하다, 하나는 부수적이다. 이렇게. 자, 5번. 기억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만 특정 유형의 나왔지? 맞지? 얘는 맞아. 니은, 토큰 동일설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 유형 자체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요 토큰 동일설은 애초에 심적 사건을 유형화시킬 수 없다라고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야.
토큰 동일설은 뭐였어?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물리적 사건과 심적 사건을 대응시켜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번에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3번 갈게. 포더의 입장에서 보기에 제기할 수 있는 반론. 포더가 누구였냐? 라고 하면 이제 기능주의거든? 기능주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야. 보기 볼게. 최근에 언어 생성형 AI는 주어진 문장의 입력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다르다. AI가 하는 작업에는 지각, 이해, 학습 등 인간의 다양한 의식 형태의 근저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얘들아, 요게 좀 중요하겠다. 인간은 지향성이 있거든? 근데 AI는 지향성이 없다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계속 볼게.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그것에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다. 요거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인간은 반응도 하지만 지향성도 있어. 하지만 AI는 지향성이 없다는 거야.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의 일관성을 부여하여 인간이 통일된 주체로 자립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간은 타자 역시 지향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지향성을 가졌다라고 간주해.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장에 의해 표상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이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지향성이 있어. 그리고 타자도 지향성이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지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지향성이 뭔데? 의식을 어떤 걸로 향하면서 관련되고자 하는 게 지향성이야. 그러면 얘들아, 기능주의 있잖아. 기능주의가 이제 포더였잖아. 기능주의는 인간이 지향성이 있다고 볼까? 지향성 없다고 보는 거야. 특히 기능주의는 뭐라고 봤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봤어. 어떤 모듈화된 걸로 봤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듈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봤기 때문에 A 모듈, B 모듈, C 모듈 이렇게 있어서 A를 누르잖아. A를 누르면 어떤 감정, B를 누르면 어떤 감정, C를 누르면 어떤 심적 반응,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보는 거야. B 누르면 이거, D 누르면 이거, 입출력이 가능한 거거든. 지향성하고 너무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론인 거야. 자, 1번 봐. 인간의 마음은 다중 모듈에 의한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이거 포더가 한 말 맞지?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기 힘들다. 완전 맞지? 포더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나머지 선지 볼게. AI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계속 반응하고 있다면 AI가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I가 지향성을 의식한다? 포더는 지향성을 반대하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틀린 것. 자, 3번. 인간이 타자의 문장에 표상된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타자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게 지향성을 이해하는 거랑 똑같다? 포더가 그렇게 말할까? 아니겠지. 4번.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AI가 출력한 문장과 인간이 표상한 문장이 다르지 않다면 같다면 이라고 써줄게. 이게 더 쉽겠지. 같다면. 같아. 두 개가 같으면 인간에게 나타난 물리적 사건이 AI에도 발생한 것이다. 이거 맞니 얘들아? AI가 출력한 문장이 있고 인간이 표상한 문장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물리적 사건이 발생한 걸까? 이 기능주의는 뭐라고 한 거냐면 기능주의는 물리적 사건이 C섬유 발화, Q섬유 발화,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회로 활성화라는 물리적 사건이 다 달랐어. 다 다르지만 이걸 다 뭐라고 봤냐면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본 거거든.
기억해? C, Q, 회로 이렇게 물리적 사건이 다 다르지만 똑같이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출력한 문장, 인간이 표상한 문장이 같아. 즉 여기서 대응하는 건 심적 상태인 거야. 심적인 상태가 같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물리적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겠지. 틀려.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틀린 거야. 자, 5번. AI에는 주어진 문장 입력에 대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하는 입출력 모듈이 존재하므로 AI도 지향성을 가졌다. 포더는 지향성 인정 안 한다고 했지. 그래서 다 틀렸고 헷갈릴 만한 게 난 4번인 것 같거든 얘들아. 4번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똑같은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똑같은 심적 상태, 고통이라는 심적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본 게 기능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리적 사건이 똑같이 발생한 게 아니다 해서 4번은 틀렸다 라고 봐주면 좋아.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 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찾아보자. 가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내관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물리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거든. 그것을 비판해보래. 비판. 알겠지? 그걸 비판하는 거야.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 보자.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의식에 물질과는 다른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박쥐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를 아무리 축적해도 우리는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 박쥐가 날 때의 느낌을 알 수 없다. 맞지 얘들아? 박쥐가 하늘을 날 때 어떤 느낌일까? 이건 박쥐밖에 몰라. 그래서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1인칭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 즉 날 것 그대로의 감각으로서의 의식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퀄리아라고 부른다. 즉 이 말은 뭐야? 1인칭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아까 가는 뭐야? 내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도 다 물리주의적 언어로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한 거야. 그럼 그거 비판 어떻게 해야 돼? 못 바꿔. 이렇게 말해야겠지. 왜냐면 나밖에 모르는 게 있거든. 이렇게. 그게 4번이야. 타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물리적 사실로 환원할 수 없는 주관적인 심적 경험이 존재한다 라고 비판해야 돼. 이 보기에 따르면. 자, 이해됐어? 그래서 주관적인 심적 경험 바꿀 수 없는 게 존재해 라고 보는 게 좋아서 4번 해주면 되고. 자, 5번 바로 갈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고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봐봐. 태어났을 때부터 흑백의 방에서 자란 메리와 존이라는 두 명의 색채학자가 있다고 하자. 둘은 방 바깥 세계에서 빨간색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얘네는 흑백의 방에서 자랐거든? 빨간색을 본 적이 없지만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또한 그들은 뇌의 신경섬유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빨간색을 지각할 때 감각이 생기는지를 비롯해서 색채 지각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대. 다 알아. 그 상태에서 어느 날 메리와 존이 방에서 나와서 빨간색을 실제로 본 거야. 자, 이해됐어? 모든 걸 알거든? 뭘 아냐면 빛의 파장도 알고 어떤 감각이 생기는지 물리적 사실을 알아. 하지만 아직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야 빨간색을 본 거야. 자, 1번. 스마트에 따르면, 스마트가 뭐였지? 유형동일설이었지. 유형동일설에 따르면 메리나 존에게 있어서 빨간색을 실제로 처음 본 일은 색채 지각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지는 않는다. 얘들아, 이게 실제로 처음 본 것과 지식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식은 이미 있잖아. 그치? 이미 빨간색을 지각할 때의 감각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고 색채 지각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확장시키지 않는 거야. 이미 알기 때문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2번, 3번은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 데이비드슨은 토큰 동일설이었지.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동일한 빨간색을 보더라도 뇌의 신경섬유에 일어난 사건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맞는 거지, 얘들아. 왜냐면 동일한 빨간색을 봤어. 하지만 각각의 물리적 사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물리적 사건이 똑같지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맞는 것. 3번,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빨간색을 처음 본 경험은 뇌의 신경섬유에 주어진 자극이라는 물리적 설명만으로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 뇌의 신경섬유에 주어진 자극이라는 물리적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포착이 왜 안 될까? 다 다르니까. 이 물리적 사건을 유형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 유형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때그때 다 물리적 사건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물리적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포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토큰 동일설의 내용이었고. 자, 4번 퍼트넘에 따르면, 퍼트넘은 누구였어? 기능주의. 얘는 기능주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색채 지각에 대한 물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빨간색이라는 색채를 실제로 지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적 사건이다. 물리적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지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적 사건? 맞거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능이 달라서 그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아,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을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본 거거든? 기능? 그치? 서로 다른 심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다른 거야. 물리적 사실을 아는 것의 기능과 지각하는 것의 기능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 5번,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파이어아벤트는 소거적 유물론이었지. 어떤 사물을 처음 본 후 메리와 존이 저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한 표현은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번역은 안 된다 그랬잖아, 얘들아. 번역은 안 돼. 이해됐어? 번역한다라는 것은 어떤 심적 사건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번역 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거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봤어. 파이어아벤트의 소거적 유물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냥 아예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말 빼버리고 그냥 뭐 시신경, 망막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를 해야 되지 번역이 가능하진 않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마지막 6번. 6번도 있어. 얘들아, 6번은 너희가 다 보면 되는데 이게 답이 3번이거든? C를 좀 볼게. C가 어떤 말이냐면 C가 여기 보자.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의 개별적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했거든. 환원? 바꾸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한다? 바꾸는 게 일반화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3번 해주면 되고 나머지 건 다 맞는 말이구나 라고 봐줬으면 좋겠어. 이건 너희가 확인해봐. 알겠지? 너무 길어졌어. 좀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지문이 어려우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봐.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